1945년 5월 유럽에서는 독일이 무너졌지만은 태평양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쟁 기획자들은 일본 본토를 어떻게 항복시킬지 극단적인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군사기지도 공장도 항구도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일본의 논이었습니다. 벼가 자라는 그 논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주식인 쌀을 없애면 일본은 식량을 잃고 항복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겨냥한 독가스가 아니라 식량을 겨냥한 화학, 풀과 작물을 죽이는 화학이 전쟁의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식물을 죽이는 화학 연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풀을 죽이는 이런 화학을 손에 들게 됐을까요? 1945년의 전쟁 기획자들이 왜 하필 논을 생각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농업에서 식량은 작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물 옆에 늘 잡초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한 고전적 분석에 따르면 잡초로 인한 잠재적 작물 손실은 약 34%입니다. 해충과 병원차보다 큽니다. 잡초는 빛과 물과 양분을 작물과 똑같이 빼앗습니다. 먼저 자리 잡으면 작물은 출발부터 밀립니다. 특히 작물이 막 삭트는 처음 4주에서 6주, 이때 풀에 밀리면 그의 농사는 크게 망치죠. 그러니까 풀을 죽이는 기술은 편리하자고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식량을 지키는 기술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적의 식량을 무너뜨린 기술도 됩니다. 같은 화학이 밭에서는 농약이고 전쟁지도 위에서는 무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화학이 나오기 전 인류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기서 아주 오래된 노랫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콩밭 매는 아낙네야.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노랫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콩밭을 맨다고 했을까요? 밭을 간다도 아니고 씨를 뿌린다도 아니고 거둔다도 아닙니다. 맨다. 풀을 뽑는 일입니다. 이건 우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김매기는 농업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반복적이고 가장 고된 노동 중 하나였습니다.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풀은 끝이 없습니다. 뽑고 돌아서면 또 올라옵니다. 며칠 지나면은 처음 맸던 곳이 다시 푸르게 변합니다. 그것도 허리를 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논에서 엎드려가지고 풀 한 포기씩 뽑는 일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감각을 좀 아시죠? 잡초는 게으른 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물이 자라는 조건이면 잡초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1만 년 동안 농사의 핵심은 작물을 심는 기술만이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고 풀을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그 노랫말은 낭만적인 농촌 풍경이 아니라 1만 년 노동의 기록으로 들립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일을 화학으로 끝낼 수는 없을까? 그 답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한 시골 실험실입니다. 1936년 영국 남부 버크셔의 브라크넬 근처 질러틸이라는 농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영국의 거대 화학기업인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 ICI가 운영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한 화학자가 식물 호르몬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템플만. 당시 과학자들은 식물 호르몬, 옥신의 역할을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템플만은 이 질문을 던졌죠. 식물 호르몬을 정상보다 더 많이 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실험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밀 같은 화분과 작물은 그런대로 버텼는데 잎이 넓은 잡초는 비틀리고 말라 죽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손으로 작물과 잡초를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이 그 구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물을 살리고 잡초만 죽인다. 이 한 문장이 현대 제초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바로 농민 손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영국 본토가 폭격을 받고 식량은 곧 안보가 됐습니다. 식물을 죽이는 화학은 더 이상 농업기술만이 아니게 된 거죠. 1941년 ICI는 MCPA와 이사디 같은 호르몬형 제초제 관련 특허를 출원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전시 비밀법의 영향을 받았고 평범한 과학 논문처럼 바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화학이 잡초를 죽인다면 적국의 작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작물을 죽이면 식량을 끊을 수 있고요. 전쟁은 농업 연구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발견이 한 사람의 천재생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여러 연구팀이
전시 비밀 속에서 비슷한 시기에 호르몬용 제초제를 발견했습니다. 트로이어의 연구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다중발견 사례로 정리합니다. 다중발견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비슷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화학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농업은 더 많은 식량을 원했고 전쟁은 적의 식량을 끊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화학산업은 그 사이에서 식물을 조종하는 물질을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1945년 일본의 농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작물을 죽이면 식량을 끊을 수 있다. 이 생각은 고대의 초토화 전술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20세기에는 화학실험실에서 그 상상력이 다시 발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에 대한 농공격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연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폐기됐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자 비밀로 묶여있던 연구는 농업시장으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을 전후해가지고 이사디하고 MCPA 같은 제초제가 상업적으로 확산됩니다. 전쟁 중 식량을 끊을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던 화학이 전쟁 뒤에는 식량을 늘리는 농약이 된 겁니다. 제초제죠. 같은 화학입니다.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적의 밭에서 우리 밭으로, 무기에서 농업 도구로.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 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를 굽혀 한 포기씩 뽑아야만 했던 일을 분무기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천 년의 노동이 화학물질 몇 킬로그램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학은 언제나 한쪽 얼굴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그림자는 곧 전쟁터와 농촌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1962년) 서로 다른 두 곳에서 풀을 죽이는 화학의 그림자가 크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오퍼레이션 렌치핸드라는 큰 작전을 벌입니다. 목적은 정글을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게릴라가 숨을 곳이 줄어든다. 식량 작물이 사라지면 상대의 보급이 흔들린다. 이 논리였습니다. 미국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1962년부터 71년까지 오퍼레이션 렌치핸드 기간 동안에 1900만 갤런이 넘는 여러 전술 제초제 조합이 살포됐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조합이 에이전트 오렌지입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이사디하고 이사오티의 혼합물입니다. 문제는 제조 과정에서 TCDD, 다이옥신이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만든 화합물질 중 가장 독성이 세다고 말해지는 화합물질입니다. TCDD는 독성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오래 남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전 참전 군인 중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게 그 TCDD 때문입니다. 잡초와 숲을 없애려던 화학이 사람과 땅, 다음 세대의 문제로 돌아온 거죠. 두 번째 그림자는 같은 해 농업시장에서 나타납니다. 1962년 ICI는 새로운 제초제를 출시합니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그라목손입니다. 그라목손의 주 성분은 파라쿼트였습니다. 농민들이 이 약을 좋아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확실하고 과수원 밑이나 논두렁, 무경우 관리에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쿼트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소량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고 해독제도 없습니다. 한국은 2011년 등록 취소했고요. 2012년 판매 금지로 파라쿼트를 퇴출시켰습니다. 베트남의 에이전트 오렌지가 전쟁의 그림자였다면 한국의 그라목손은 농촌의 그림자였습니다. 풀을 이기기 위해 만든 화학은 농민을 도왔지만 동시에 농민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리포세이트, 상품명은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는 사람 세포에는 없는 식힘이상 경로를 막는 제초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996년에 옵니다.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는 GMO 콩을 상업화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명을 라운드업 레디라고 붙였습니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저항성을 가지는 종자인 거죠. 이제 농민은 밭 전체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작물은 살고 잡초는 죽었습니다. 벤 브룩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4년 사이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 약 20배, 세계적으로는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1만 년의 긴매기 노동은 화학과 이중공학의 결합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GMO 논쟁을 할 때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도 함께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글리포세이트 저항성만 있는 건 아니고 이사디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종자도 있습니다.
영국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전쟁의 비밀 연구를 지나가지고 베트남과 한국의 그림자를 지나가지고 전 세계 콩밭과 옥수수밭으로 퍼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학의 성공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농업은 다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 카메라는 잡초만 찾아가지고 제초제를 콕콕 뿌립니다. 레이저는 잡초의 생장점을 태우고요. 로봇에 달린 호미는 바꾸랑을 따라가면서 물리적으로 잡초를 제거합니다. 카본 로보틱스 같은 회사는 2026년 기준으로 15개국의 고객을 밝힐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레이저, 로봇. 하지만 본질은 아주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풀을 뽑을 것인가? 사람인가? 화학인가? 기계인가? 1만 년 전 콩밭을 매던 손은 이제 카메라와 레이저와 로봇 팔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그대로입니다. 풀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1945년 일본의 논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쟁 기획자들은 논작물을 화학으로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훨씬 더 긴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인류는 처음에 손으로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학으로 대답했고요. 지금은 AI와 레이저와 로봇으로 다시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만들고도 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는 잡초가 늘었고 농민들은 다시 다른 작용기작의 제초제를 찾고 있습니다. 잡초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기를 바꾸면 풀도 살아남는 방식을 바꿉니다. 다음 마지막 3편에서는 이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왜 잡초는 강한가? 왜 작물은 약한가?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수록 새로운 잡초를 만들어내는가? 1편이 제초제라는 무기를 다뤘고 2편이 그 무기의 역사를 다뤘다면 3편은 우리가 왜 이기지 못하는지를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아마 시리즈 마지막 편까지 들으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3층 10월에서 열립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스타트업과 최신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국 농업의 내일을 직접 확인하실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